협정 지소미아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에 미칠 파장 알아봅니다. 당국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의문체 일저자 자격이 의심된다며 국격 추락을 우려하며 신속한 사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30일 전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자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6월 발견된 10대 백골 시신 사건의 범인은 가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경찰에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분기 상하이 계층의 소득 격차가 5.3배로 1분기에 비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한 달 소득은 감소세가 멈췄지만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정부 지원 등의 증가로 전체 소득 감소를 막은 것이어서 소득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조국 후보자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조금 전 발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협정까지 깨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더 많았는데 청와대가 고심 끝에 파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를 지소미아 파기의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협정 유지 쪽에 무게를 두고 한일 정상회담 제안과 2번의 특사 파견, 광복절 경축사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탠드 스틸 중재안에도 호응하지 않았고 일본이 우리의 노력을 이런지하에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정은 유지하되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절충안을 택하지 않은 데 대해선 긍정과 부정을 검토는 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식 답변은 없었지만 미국도 우리 정부를 이해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파기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여한 NSC 상임위원 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오후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의 첫 번째 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깨진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과거사 문제로 도발을 한 만큼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올 들어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7차례 일본과 정보를 교류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은 동해를 향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가 500km를 넘어가면 우리 군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나 정확한 탄도와 낙하 지점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우리 군은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산별로 다 틀리고 과거에 핵실험을 했을 경우나 이럴 때 우리가 캐치 못하는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은 건 모두 29번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작년엔 한 건도 없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되풀이될수록 교환 빈도는 잦아졌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남북 군사 합의로 긴장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문제는 안보 공백이 외교 고립, 즉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의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삼각동맹이 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지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가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조국 문제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한일 문제로 돌리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응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소미아가 있기 전에 한미동맹 구조를 축으로 한미일 간의 정보를 교환했던 방식이 있었다며 안보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전폭 지지 논평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따라갔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이것이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바랬던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일본은 이 결정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즉각 믿을 수 없다, 극히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일 공조의 상당 부분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제 공은 일본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일본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고 입을 굳게 닫은 채 관저를 떠났고 방위성 간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전만 해도 일본 정부는 한일 안보 협력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が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については韓国とも連携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この点を踏まえつつ同協定について引き続き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집고 지소미아 파기가 결정된 것은 일본의 수출 강화 조치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다고 NHK는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낭패감을 불러올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는 데 중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예, 워낙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가 미처 다 분석하지 못한 내용은 아산연구원의 신범철 박사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는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간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예. 안보 문제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모험식으로 결정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지소미사 파기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결국 북한 위협은 날로 고조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예. 이것이 지소미아는 일본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게 있기 때문에 방금 전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측의 반응이 공식적으로야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겠지만 상당히 한미 관계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경색 국면도 장기화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클 것이다. 그래서 약간 너무 큰 모험을 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청와대는 어차피 한일 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유지에 실익이 없는 협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까지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미사일 궤적을 추적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뭐 한미일 정보 약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것은 MOU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이 직접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어렵게 지소미아로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 없다, 지장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 약정 이것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MOU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것 때문에 정보 공유가 안 된다고 해서 지소미아를 그렇죠. 한 거기 예.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부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지소미아가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가 어차피 별로 탐탁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체결 당시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소미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한민구 장관이 2015년에 국회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지소미아는 1989년에 한국이 먼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미뤄져 왔던 건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무슨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 파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24일인데 이틀이나 앞당겨서 이것을 결정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고 때마침 24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그날 발표하게 되면 외교적 충격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이틀이나 앞당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미국은 지금 밤이죠. 뭐 아직 반응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런 경우는 통보는 했겠죠? 뭐 당연히 통보했고 예. 뭐 백그라운드 브리핑식으로 설명을 해서 미 측이 뭐 언더스탠드 이해를 했다 이런 예. 이야기는 있는데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의 수위를 높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맹 자체가 위험해지는 일은 미국도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협상들 방위비 협상, 뭐 호르무즈 파병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잘 반영될 것인가 자칫하면 대탐 소실할 수 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소탐 대실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소탐 대실할 수 있다. 자,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면 뭐 이건 또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파기하면 그렇게 쉽게 될까요? 뭐 쉽지 않았습니다. 체결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거든요. 예. 파기한 분위기를 회복하는데도 아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 소비되지 않나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우리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안보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정립하면 또 해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예, 아산연구원의 신범철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된 문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학교 내부 시스템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생이 아니라 아예 박사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기간이 다 끝난 뒤에 인턴으로 참여해 제1저자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지원한 연구의 결과물로 제출된 겁니다. 신진 교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는 2,500만 원, 연구기간은 2006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연구가 끝난 7월 23일부터 2주간 인턴에 참여했습니다. 신고된 연구 인력에도 없습니다. 책임자 김모 교수와 연구 보조원 한 명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저자는 그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마무리까지 다 관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조모 씨는 고등학생이었지만 단국대 내부 시스템엔 아예 박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시스템 오류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위에 공란으로 표시가 돼 있던 사람들 몇 명이 2015년에 새로운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박사 그렇게 채워지는 몇 건을 저희가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연구비를 지원한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자 확인 여부는 없어요. 그거를 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재단은 단국대 조사 결과 연구 부정이 확인되면
향후 책임 연구자의 연구비 지원을 배제하고 지원한 연구비는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이렇게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논문이 과연 적절하게 쓰여진 것인지 연구 윤리는 제대로 지킨 것인지 단국대학교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경우 본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석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는 책임자인 장모 교수에게 앞으로 2주 안에 모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이 줄지어 회의실로 들어가고 곧이어 회의실 문이 굳게 닫힙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놓고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0시 반 시작된 회의는 당초 오전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회의 결과 예비조사 착수가 결정됐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소위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루게 됩니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조사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리고 논문이 발표된 지 10년이 넘어 보관기한 5년을 넘긴 자료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시 논문 참여 연구원들의 소재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외부로 다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현재는 저희도 알 수가 없지. 경찰서에서 미제 사건 수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부인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출석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인이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좀 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서둘러도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내 의료 분야의 최고 학술 기구인 대한의학회도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격, 그러니까 나라의 품격 추락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책임 교수의 신속한 소명도 촉구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국 후보를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국내 186개 의학 관련 학회를 관장하는 대한의학회. 아침 일찍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국격 추락이 걱정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대한의학회는 해당 논문의 부정 여부가 있었는지 책임 교수인 단국대 장모 교수에게 소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논문 1저자가 된 기준이 합당한지 의심된다며 소속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에도 사실규명과 의학윤리의 정도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저자 문제가 됐을 때는 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정말로 여기에 실린 저자들이 맞는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볼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딸의 친권자로서 논문의 부정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위 학생을 의학회사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이며 의료인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허탈하다며 조 후보자와 딸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의학 논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 말고도 이런저런 대입 스펙 쌓기를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정말 화려한 활동들인데 그 기간이 고3 여름방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제대로 참가한 것인지 이름만 올려놓고 겹치기 스펙 쌓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3이었던 지난 2009년 7월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논문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주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락, 이메일이나 와서 한번 인턴을 하고 싶다는. 조 씨는 인턴이 끝난 뒤 학회 발표 초록에 제3발표자로 등재됐고 같은 해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해 보조 발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한 캠프에도 참가합니다.
이 학회 결과 보고서에는 7월 21일부터 8월 8일 사이 실험실을 일주일 정도 탐방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나옵니다. 조 후보자 측은 공주대 인턴은 3주 연속 참여할 필요가 없어 물리 캠프와 겹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턴 기간을 제외해도 일본 학회와 캠프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조 씨가 논문 제일 저자가 된 단국대 의대 논문 제출 시점과 인턴 활동 시점이 동떨어진 것도 논란입니다. 인턴은 고1이었던 2007년 7월에 했는데 논문은 1년 반 뒤인 2008년 12월에 발표돼 고3 진학을 앞두고 저자 등재를 부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뭐 애가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그 전에도 좀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조 씨는 이런 경력을 포함해 12군데의 인턴 이력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조 후보자의 딸, 그러니까 손녀가 부산의전원에서 유급한 직후 병원 측에 그림 4점을 기증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 기증식에는 조국 후보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 사진이 바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뒤 조 후보자의 딸이 3년 내리 장학금을 받았죠. 지도교수는 이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갤러리 개막식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머니와 나란히 기념 촬영을 합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는 당시 병원에 그림 넉 점을 기증했습니다. 당시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자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였던 A씨도 옆에 자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개막식이 열리기 석 달 전쯤 1학기 성적 부족으로 유급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개막식 다음 해부터 지도교수 A씨에게 6학기 연속으로 모두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면서 장학금 관련 의혹이 확산되자 지도교수였던 A씨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A씨는 기증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조 후보자 어머니의 그림 가운데 석점을 새로 만든 갤러리에 다른 사람들이 기증한 그림 6점은 병원 여러 곳에 나눠 전시하고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조국 후보자 어머니의 그림 기증 때문에 병원 내 갤러리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의혹과 비판 여론에 조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구체적 대답은 모두 청문회로 미뤘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청문회를 언급한 게 10번이나 되는데 이 조 후보자가 해명은 하지 않고 청문회만 기다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출근길마다 열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따님 논문이나 장학금 논란 관련해서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조 후보자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감당하고자 합니다.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몸을 낮추고 있죠. 겸허히 수용합니다. 성찰하겠습니다.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말하는 수용과 성찰이 곧 의혹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가짜뉴스 개탄스럽습니다.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감당하겠다나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청문회에서 다 밝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 조 후보자의 모든 답은 청문회로 끝이 납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발언들을 유형화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난 19일 이후 조 후보자가 오늘까지 언급한 비판을 받아들인다 등 수용 계열 발언은 모두 15회, 성찰 계열은 7회, 더 꾸짖어달라 계열은 3회였죠. 그리고 청문회를 언급한 건 모두 10번이었습니다.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모든 의혹을 청문회에서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열고 나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회를 거치고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6명에 이릅니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조 후보자는 더 많이 야단쳐달라고 하지만 더 많이 대처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기된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시끄러운 청문회가 끝나면 장관에 임명되고 의혹은 사그라드는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법적 시한인 오는 30일 전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자 야당은 아예 청문회를 열지 말고 특검 수사를 추진하자면서 맞대응했습니다. 정의당도 조 후보자에 대해서 신중론에서 회의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열어 민심 위반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또한 8월 30일까지가 인사청문회 사실상의 법적 시한이라는 점을 반면 한국당은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와 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하게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왔던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밀리면 끝이라는 여당의 인식과 임명 강행에 빌미만 준다는 야당의 우려가 부딪혀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 논의는 계속 설전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 학생들도 내일 촛불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부산대생 사이에서도 촛불 집회를 개최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대학교 학내에서는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기둥에 벽보를 붙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대협을 자칭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곳곳에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내로남불적인 행위가 국민들 기만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 모습들을 모교 학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학생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확산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성적이나 집안 사정과 무관하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동문회 장학금을 받은 점도 공분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장학금이 대학원에 다니실 때 2번이나 수혜를 하셨다는 점.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 학생들도 조 후보자의 퇴출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회는 내일 저녁 이곳 도서관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아크로라고 불리는 곳인데 조 후보자의 대학 시절 학생운동의 중심지였던 장소입니다. 학생들은 과거 조 후보자가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붕어와 개구리를 언급한 것에 빗대 붕어 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니고 있는 의전원이 소속된 부산대학교 학생들도 대자보를 준비하며 촛불 집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시신은 가출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른바 가출팸 일행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살해한 뒤에 안매장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숨진 청소년이 끼고 있던 독특한 반지를 추적한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야산에서 흙을 파헤칩니다. 흙 속에서 백골시신이 나옵니다. 파니까 6월이 나온 거지. 젊으래 하라고 그랬는데. 백골 주위에는 옷이나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일대에서 흙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백골이 나온 현장에서 독특한 모양의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2달 동안 4만여 명의 SNS를 추적한 끝에 같은 반지를 낀 사진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16살 A군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했던 프로필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DNA를 확보를 해서 숨진 A군은 가출을 한 뒤 6개월 동안 22살 B씨 등 2명과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가출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B씨 등과 저지른 범행을 경찰에 진술한 뒤 보복이 두려워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내세워 A군을 유인해 살해하고 안매장했습니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A군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제주에서 70대 노부부가 과일 장사를 마치고 귀갓길에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지나던 트럭이 화단에 있던 4명을 덮칩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도로 옆 화단으로 돌진했습니다. 75살 김모 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55살 강모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택시 불러도 안 온 모양이라 밤이 늦어가지고 그냥 사고 났다는 거라.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숨진 김 씨 부부는 근처 해수욕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다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일 파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 가게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고 조정상 비슷하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흉기에 찔렸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지난 1년 동안 100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상습범이었습니다. 이 허위 신고가 경찰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하지만 허위 신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채 고성을 지릅니다. 경찰관들에게 욕설도 퍼붓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서울 마포구에서 48살 박모 씨가 술에 취한 채 112 허위 신고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앞서 20분 전 도와달라, 죽고 싶어서 스스로 흉기로 찔렀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차 3대와 구급차 2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박 씨 몸에는 다친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한 달 전에도 흉기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구조 요청, 자살 등의 내용으로 11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했고 이 가운데 50여 차례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신고해서 술 먹으면 무조건 거리 전화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봐야 되잖아. 박 씨처럼 허위 신고를 하다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837건에서 지난해 3,959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경찰력 낭비는 계속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분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살고 있는 64살 A씨.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매달 74만 원을 지원받지만 일해서 버는 돈은 1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뭐 많이 할 때는 막 25개, 27개까지 하고 이랬다고. 안 될 때는 뭐 한 10대가리도 하고 뭐.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3만 원. 기초연금 등 정부에서 지원받는 이전소득 65만 원보다 22만 원 적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지원받는 돈보다 적은 현상은 벌써 6분기째 연속입니다. 전체 소득의 그 개선으로까지는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하위 20%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하면서 빈부격차 지표는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5.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분기에도 5.24배였습니다. 다양한 형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의 질의 증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70만 4,200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딱딱한 금속 재질의 조립체가 딱딱하고 또 뻣뻣한 동작을 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이런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소프트 로봇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창인데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신소재를 활용해서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로봇 인공 근육을 개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나비들이 천천히 날갯짓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 나비 모양의 로봇입니다. 이 나비의 날개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 근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2차 나노물질인 맥신 소재. 맥신은 내부에 금속층이 있어 전도성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전기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밀도가 큰 양이온 쪽이 두터워지면서 구부러지는데 움직임이 마치 근육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동안의 소프트 로봇은 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공기압을 이용해 움직이는 원리가 주로 연구됐지만 크고 무거운 데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맥신은 가볍고 낮은 전압으로도 가능합니다. 매우 정밀한 작업도 가능해 의료용 내시경이나 봉합 등 활용 범위도 넓습니다. 인간의 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소프트 로봇이나 자연모사 로봇, 웨어러블 플랫폼, 헬스케어 전자기기 등에서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성과는 로봇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8월 22일자 표지로 실렸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40, 50대 중년 관객들이 뮤지컬 공연에 객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20대 때 봤던 영화가 연이어서 뮤지컬로 제작되자 추억을 더듬으면서 공연장을 찾고 있는 건데요. 이루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들뜬 마음을 안고 극장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언뜻 봐도 중년 관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이들도 40, 50대. 제가 맘마미아를 굉장히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봤는데 이 꼬마들이랑 같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가족 뮤지컬이라 아이랑 보러 같이 왔어요. 장장 2시간이 넘는 공연 뒤 이어진 커튼콜에선 모두 일어나 율동을 따라합니다. 다시 그 20대 때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 옛날 생각나서 눈까지 좀 촉촉해지고 뭐 이런 기분이었어요. 최근 200만 관객을 돌파한 뮤지컬 맘마미아인데 공연 예매자 중 40대가 38%로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2004년 영화 개봉 때 주요 관객이었던 이들이 구매력을 가진 중년으로 변해 비싼 뮤지컬을 찾은 겁니다. 때문에 공연계에선 40, 50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모습인가요? 찰스 헤스턴의 동명 영화 벤허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벤허. 항일 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 영웅 역시 중장년 관객에게 인기입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 르네상스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대중문화를 많이 향유했던 중년 세대가 문화의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죠. 추억 마케팅으로 새로운 문화 소비층이 탄생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아가씨들 팔았죠?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예, 죽였어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모델로 한 영화 추격자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범인은 이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선 현실의 유영철은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부유층은 각성하고 여성들은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그를 보며 경악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유영철에 이어서 정남규, 강호순까지 연쇄살인범이 잇따르면서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어차피 잘못한 게 없어요. 나한테 살아야 돼.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고. 지난 9년 사람들 앞에 선 피의자들의 민 얼굴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뻔뻔하게 부인하고 변명하거나 그나마 죄송하다고 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2번째로 얼굴을 드러낸 한강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같은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스스로를 흉악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려시대 김부식의 아들에게 수염을 거슬린 뒤에 무신의 난을 일으킨 정중부를 자신에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 같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예, 아메리카 원주민 나바호족은 사람의 심장 속에 세모난 쇠조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 쇠조각이 돌면서 심장을 찌른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쇠조각이 닳아 무뎌지면서 양심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대호가 한강에 버린 것은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닳아버린 인간성과 죄의식도 함께 내다버렸습니다. 흉악범들은 남의 처지와 감정,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감각한 심장이 범죄자들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쓴소리, 바른 말에는 귀를 닫고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잣대로 정의를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범죄도 흉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무섭습니다. 8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당당한 살인자였습니다.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산책하는 시민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밤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시는 게 좋겠네요. 내일은 벌써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소에 접어듭니다. 날씨도 그에 잘 맞아 떨어지는데요. 내일부터는 더위가 좀 누그러져서 당분간 30도 이하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선선하겠고요. 한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대전과 서울이 30도, 부산은 2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